이방원의 칼이 삿분 동안 늦었더라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아예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껏 우리는 왕자의 난을 이방원의 성공 스토리로만 기억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반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이방원이 졌다면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졌을까요? 단순한 역사 가정 놀이가 아닙니다. 이 질문 속에는 조선의 운명을 결정지은 핵심 갈등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1998년 음력 8월 26일, 그날의 칼끝이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단계별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자의 난을 그냥 형제끼리 왕자 놓고 싸운 치정극으로 봅니다. 아버지 이성계가 막내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봉하자 큰 형님들이 삐져서 칼을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습니다. 표면적인 원인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성계는 건국 6년 만인 1398년에 일곱째 아들 이방번과 여덟째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내정했습니다. 신덕왕후 강씨 소생이었던 이 두 왕자는 건국 공신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총애 하나만으로 후계자로 지목된 겁니다. 그러자 이복형인 이방원이 폭발한 거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배 아픈 왕자의 반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라면 왕자의 나는 그저 조선 왕실의 막장 드라마 한 편으로 끝났을 겁니다. 문제는 이 싸움이 단순한 형제 싸움이 아니라 누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실제로 운영할 것인가 라는 거대한 이념 전쟁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방원의 반대편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은 고려말 최고의 개혁가였고 조선 건국의 설계자였습니다. 그는 사대부 관료 집단의 수장이었고 중앙 집권적 국가 시스템을 완성하려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정도전은 의흥 3군부를 통해 궁원을 장악하고 있었고 토지 개혁을 통해 재정을 장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왕은 상징적인 존재로 남기고 실제 권력은 사대부 관료들이 쥐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대중이 갖는 가장 큰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이방원은 그냥 왕이 되고 싶어서 쿠데타를 일으킨 나쁜 놈이다 라는 인식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방원의 입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개국 공신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할 때부터 조선을 건국할 때까지 이방원은 직접 군사를 지휘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건국 직후 개국 공신 책봉에서 왕자들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공신 자리는 정도전 같은 사대부 관료들에게 돌아갔고 왕자들은 권력의 일선에서 밀려났습니다. 게다가 정도전은 사병 혁파를 추진하며 왕자들이 개인적으로 거느리던 군대마저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방원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피 흘려 만든 나라인데 이제 와서 우리를 내쫓으려 하다니. 회의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자의 나는 그냥 이방원 개인의 야망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냐. 정도전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냐. 그는 개혁을 하려는 사람이었다. 자, 이 말을 한번 까보겠습니다. 정도전의 개혁이 과연 순수했을까요? 그의 개혁은 명백히 사대부 관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추진한 토지 개혁은 결국 과전법을 통해 관료들에게 토지를 분급하는 방식이었고 사병 혁파는 왕자와 종친들의 무장을 해제시켜 관료층의 안전을 보장하는 장치였습니다. 더 결정적으로 정도전은 요동 정벌을 추진했습니다. 명나라를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이성계의 아들들, 특히 이방원은 이 계획의 진짜 의도를 꿰뚫어 봤습니다. 요동 정벌에 나선 왕자들이 전장에서 명군의 칼에 맞아 죽거나 설사 살아 돌아와도 패전의 책임을 물어 숙청당할 것이라는 차도살인의 의심을 가진 겁니다. 왕자들을 외부 세력을 이용해 제거하려는 고도의 계략이었다는 시각은 결코 억지가 아닙니다. 이제 본질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왕자의 난의 본질은 이 방언의 왕위 찬탈이 아니라 왕권과 신권의 충돌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정도전을 필두로 한 사대부 관료 집단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이방원을 중심으로 한 왕자와 무장 공신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조선의 권력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만약 이방원이 졌다면 정도전의 승리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아는 조선과는 전혀 다른 나라가 탄생했을 겁니다. 팩트 레이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궁원 문제입니다. 1393년 태조 2년에 설립된 의흥삼군부는 모든 군사 지휘권을 관료 조직이 쥐게 만든 장치였습니다. 정도전은 이 기구를 통해 왕자들의 사병을 혁파하려 했습니다. 만약 이방원이 패배했다면 의흥삼군부는 완전히 관료층의 손에 넘어갔을 겁니다. 왕은 군대를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 두 번째, 토지 개혁입니다. 정도전은 과전법을 통해 모든 토지를 국가가 관리하고 관료에게만 분급하는 시스템을 완성하려 했습니다. 이게 성공하면은 왕은 토지 재정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권력이 관료들의 손에 집중되는 거죠. 세 번째, 인사권입니다. 정도전 일파가 집권하면 모든 관직은 사대부 가문이 독점하는 신분사회가 더욱 공고해졌을 겁니다. 이방원이 나중에 실시한 문과 등용과 능력 위주 인사 같은 건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공급망과 밸류 체인으로 따져보겠습니다. 권력이라는 건 결국 누가 어떤 자원을 통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조선 초기의 핵심 자원은 세 가지였습니다. 군대, 토지, 그리고 인재입니다. 정도전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관료 조직으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왕은 그냥 도장 찍는 기계로 만들려 한 거죠. 반대로 이방원이 원한 것은 왕이 모든 자원의 최종 결정권을 쥐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왕자의 난이 성공한 후 이방원은 사병을 완전히 혁파하고 모든 군대를 왕의 직속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토지도 왕이 직접 통제하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 싸움에서 정도전이 이겼다면 조선의 밸류체인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왕은 자원을 통제하지 못하고 관료들이 모든 권력을 나눠 가진 관료 과두제가 탄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시 구도로 보면은 이 싸움은 단순한 내전이 아니라 동아시아 패권 질서에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정도전이 추진한 요동 정벌은 명나라와의 전면전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명나라는 홍무제의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조선이 명나라를 공격했다면 그럼 명나라는 당연히 반격에 나섰을 겁니다. 전쟁에서 지면 조선은 명나라의 속국으로 전락하거나 더 심하면 아예 멸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설사 이기더라도 조선은 막대한 군사비와 인력 손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방원은 이 점을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그는 명나라와의 전쟁이 조선을 망칠 것이라고 판단했고, 대신 명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안정시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만약 이방원이 졌다면 조선은 명나라와의 전쟁에 휘말려 10년, 20년을 허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와중에 왜구의 침략은 더 심해졌을 거고 국력은 바닥을 쳤을 겁니다. 이제 예상 반박을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박입니다. 이방원이 졌다고 해도 다른 왕자가 있었지 않냐? 이방간이나 이방과가 나서면 되는 거 아니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방간은 제2차 왕자의 난에서 보여줬듯이 전술적 능력은 있었지만 정치적 안목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이방원에게 패배한 후 투항했고 결국 왕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방관은 온후한 성격으로 정치적 야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것도 이방관이 밀어준 덕분이었습니다. 만약 이방원이 사라졌다면 이방간과 이방과 사이에 또 다른 내전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을 틈타 정도전 일파가 다시 권력을 잡았을 겁니다. 결국 왕자의 난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번 반복됐을 겁니다. 두 번째 반박입니다. 정도전이 집권하면 오히려 개혁이 잘 돼서 조선이 더 발전했을 수도 있지 않냐. 이 주장은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정도전은 뛰어난 학자였고 개혁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실 정치에서 극단적인 배타성을 보였습니다. 그는 신의 왕후 소생 왕자들을 철저히 배제했고 자신의 정적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모든 권력을 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권력이 한 집단에 집중되면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정도전 일파가 장기 집권하면 사대부 관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토지를 독점하고 세금을 면제받고 군역을 회피하는 특권층으로 변모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조선은 고려 말에 부패한 권문세족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회가 됐을 겁니다. 세 번째 반박입니다. 이방원의 승리도 결국 또 다른 피해 숙청을 불러왔지 않냐. 왕자의 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 맞습니다. 이방원은 왕위에 오른 후에도 정적들을 계속 숙청했습니다. 하륜, 이숙번 같은 공신들도 결국 숙청당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권력의 안정성입니다. 이방원은 권력을 잡은 후 5년 만에 사병을 완전히 혁파했고 왕권을 절대화했습니다. 그 결과 조선은 이후 500년 동안 왕권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통치 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정도전이 이겼다면 관료들 간의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결국 왕실을 무력화시키고 외부 세력의 침략을 불러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 규모로 따지면 이방원의 단기적 숙청이 훨씬 덜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아니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가 봐야 할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째, 권력 구조의 안정성입니다. 한 국가나 조직이 오래 가려면 최종 결정권이 하나로 집중되어야 합니다. 이방원은 그걸 해냈습니다. 둘째, 외교적 현실주의입니다. 이방원은 이상보다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명나라와의 전쟁을 피하고 외교를 통해 국가를 안정시켰습니다. 셋째, 인재 등용의 공정성입니다. 그는 혈통보다 능력을 중시했습니다. 문과를 통해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했고 신분에 관계없이 발탁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이 충족될 때 국가는 오래 갑니다. 정도전의 승리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무너뜨렸을 겁니다. 하지만 경고도 필요합니다. 이방원의 승리가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공신을 숙청했고 그 과정에서 불만이 쌓였습니다. 또한 사대부 관료들을 완전히 제압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조선 역사를 보면 살인파가 등장하면서 다시 관료들의 권력이 강해집니다. 이방원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10분의 1을 이긴 싸움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강력한 왕권은 후대 왕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세종 같은 뛰어난 왕이 아니면 그 무거운 왕권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왕권은 다시 약화되고 관료들의 힘이 세지는 구조가 반복됐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방원이 왕자의 난에서 졌다면 조선은 태어나자마자 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도전의 관료 과두제는 내부 분열과 외부 전쟁으로 인해 국가를 유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혹은 명나라의 속국으로 전락했을 수도 있고 외구와의 전쟁에서 국력을 소진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방원을 단순한 피해 군주로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는 잔인했지만 그 잔인함이 없었다면 조선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 역사를 볼 때 누가 이겼는가 보다 왜 그 싸움이 일어났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질문 속에 진짜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의 분기점을 찾아뵙겠습니다.